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정주의 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화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화상이라는 것은 182쪽인데 시인으로서의 자기 선언이라고 나오죠. 자, 이 시는 이제 애비는 종이었다라는 파격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183쪽의 둘째 줄에 개인사적인 진술일 수도 있고요. 또 보편적인 시대 상황, 일제 하에서의 이제 강점기에서의 시대 상황, 그다음에 두 줄 내려가면 강력한 자기 긍정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시인의 시에서 시인은 두 가지를 부정한다. 그게 이제 하나는 애비에게 종의 생활을 강요한 그런 그 기존의 권력이나 제도에 대해서 부정이고, 또 두 번째는 애비에 대한 부정이라고 나왔죠. 아버지에 대한 부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죠. 특히 이제 182쪽에 그 중간에 보면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자연도 되지만 어떤 고난도 될 수가 있죠. 시인으로 된다는 것은 이런 자연과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나오겠죠. 184쪽에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는 구절에서 시인은 방황과 고난의 여정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정신의 자유를 천명한다. 이런 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가 이제 동천이죠. 이거는 이제 겨울 동자의 하늘 천자인데 이 시에서 이제 눈썹이라는 게 이제 계속 나와요. 이 눈썹이라는 것은 여인의 아름다움,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초승달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이 말은 달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눈썹이죠. 거기 보면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껴가네. 그러니까 이 시는 삼음보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이렇게 되죠. 이 눈썹이라는 것은 이제 여인의 아름다움이고 특히 이제 암이라는 말도 있죠.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할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삼음보로 되어 있고요. 아주 고도의 압축 이런 것을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시에서 즈문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185쪽에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밤. 이 즈문이라는 게 천이란 뜻이죠. 천. 우리가 즈문해라고 하면 천년입니다. 천년. 그래서 그런 그 많은 밤이고 즈문이란 말의 이제 어감이 고운 눈썹이 신비로운 밤에 그런 꿈으로 씻기어서 맑게 승화되는 과정을 연상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썹이라는 것이 이제 하늘의 달로 승화되어서 간절한 사랑의 상징물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시적자의 행위죠. 씻어서 옮겨 심는 그런 능동적인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가 이제 성녀 한물댁의 한숨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이제 질맞의 신화에 수록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 자진해서 남편에게 소시를 얻어주고 언덕이 솔밭 옆에 홀로 살던 한물댁은 물이 많아서 붙여졌을 것인 한물이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한이라는 게 크다는 뜻이죠. 우리가 한강하면 큰 강 이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186쪽의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에게 소시를 얻어주고 살다가 죽은 거기다 밑줄 치세요. 한물댁은 질맞이에서 가장 반듯하고 단정한 외모를 지닌 여인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정한 외모와 불행한 처지를 대조시키는 그런 이야기고요. 187쪽의 첫째 줄에 보면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한물댁을 바라보는 짊맞이의 사람들의 시각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이제 넉넉하고 선량해서 비극의 주인공 한물댁을 긍정적인 여인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한물댁이 모시밭 사이를 지나면 모싯잎들이 뒤집히는 것은 그녀가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바람 소리 가운데 한물댁의 한숨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끝에 보면 이 한물댁은 그 마을을 막는 수호신입니다. 밑줄 치세요. 수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이 솔바람 소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관용과 하해의 매개체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함.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비극과 한숨, 웃음까지 감싸 안는다. 여기 지금 대지모신이라고 나오는데 돼지의 어머니 신이란 뜻이죠. 사후의 한물댁을 이야기하는 거. 죽은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의 한물댁을 비롯해서 알매댁, 이생원, 마누라 등 짊맞이의 여성들은 강인한 생명력, 자연과의 각별한 친화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이들이 지닌 삶의 감각이 본원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을 함으로써 자연과 우주의 섭리에 합치되는 삶,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여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 또 생성의 주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포용과 감싸는. 자, 이제 마지막에 이 문학사적 의의가 나옵니다. 188쪽으로 넘겨보세요. 188쪽을 좀 보면 첫 번째 단락의 둘째 줄, 한국 문학사의 주요한 계기마다 중심 역할을 한 대표적 분인, 여기다 1번이라고 쓰시고요.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한국 현대시의 미학을 구축한 전범, 여기다 2번이라고 번호를 떠주시고요. 이 전범이라는 것은 본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보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한국 시사에서 시적 언어의 세련을 달성한 시인, 여기 3번입니다. 자, 연구의 쟁점으로 가보면요. 이 연구의 이제 쟁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문학적 성과와 현실 역사와의 관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원성에 대한 평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일행위라고 하는 것이 현실 역사와의 관계, 문학적인 성과는 뛰어난데 이런 그 친일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친일행위라든가 또는 독재 정권, 189쪽에 두 번째 단락이 있죠. 찬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그 서정주의 평가가 좀 깎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190쪽에 나오죠. 서정주 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영원성은 두 가지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첫 번째는 탈속적인, 또 근원적, 또 무시간적 공간. 그러니까 일종의 환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무시간적인 공간이 되겠죠.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주 문학의 그런 보수성, 현실 초월성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원성에 주목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시각한다는 거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초월한 시를 썼다. 현실을 초월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한생이라든가 연기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른 하나는 그 영원성이 서구적 의미의 근대에 대한 한국 대응의 산물이다. 한국적 대응이죠. 그래서 근대 비판의 산물이라는 거죠. 근대 비판. 그러니까 근대 시기에서 근대를 쓰는 게 아니고 자연이라든가 뭐 영원이라든가 이런 시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평가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정주 시인은 이제 뭐 그래도 이런 이 작품적인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런 그 어떤 생명의 탐구 이런 것으로 이제 유명해서 유치한 시인과 더불어 생명파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그 서정주 시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를 잘 읽으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